자,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12페이지에 보면은 회계의 분류, 정보 제공의 대상과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르는 분류다. 자, 먼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분류했고, 재무회계의 목적은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요게 재무회계고, 오른쪽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재무회계의 보고수단은 재무제표라고 그랬죠. 자, 재무제표에는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만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주석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적지 마세요. 그냥 앞으로 어차피 수없이 많이 배워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회계는 필요 없죠. 그냥 특수목적의 보고서. 거기다 써놓으실래요? A4, B4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시간적 관점에서 재무회계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지향적인 정보,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과거적 정보 및 미래적 정보도 보고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재무적 정보라고 했는데 재무적 정보는 화폐 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화폐적인 정보예요. 자, 그 대신에 이제 관리회계는 자, 재무적인 정보 외에 비재무적 정보. 자, 예를 들어서 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사 종업원 중에서 아주 능력이 탁월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는 어떻게 보고할래요? 보고할 수가 없죠. 그러나 경영진에게는 자, 우리 회사 관리부서 누구는 아주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라고 보고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고하는 원칙은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갭, 자, 한국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 자,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자, 그냥 필요에 따라서죠. 그래서 원리원칙이 없다라는 거. 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재무회계는 신뢰성이다.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목적 적합성이다. 그것만 딱 캐치하시면은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옆으로 넘어갑니다. 13페이지에. 자, 회계 단위가 뭐냐? 회계 단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자, 회계 단위는 자, 회계를 기록하는 장소적인 범위. 여기 이제 회계 단위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본사는 본사대로 장부를 작성해서 지점은 지점대로 장부를 작성해서 보고한다. 그러면 보고 단위, 회계 단위가 2개가 되는 거고, 뭘 지점은 별로 많지도 않은데 본사에서 그냥 혼자 여기 것까지 지점 것까지도 같이 갖고 와서 한꺼번에 만든대요. 그러면은 회계 단위는 하나죠. 예를 들어서 지점은 어떠한 경제적 사건이 생기면 본사에 보고를 해요. 자기는 장부 정리를 안 하고, 그럼 본사가 지점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회계 단위가 하나가 되는 거고, 얘도 자기네 거 정리하고 얘도 자기네 거 정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얘하고 합쳐야 되겠죠. 자, 이러면 회계 단위가 2개가 되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 기간. 자, 이 회계 기간은 우리 아까 이렇게 정했어요. 자, 먼저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여기가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돼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1년을 단위로 여기는 1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3기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1년 그러면은 자, 4기. 1회계 기간을, 이거는 기업이 임의로 정합니다. 기업이 임의로 정하는데 단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자, 어떤 회사는 4월 1일부터 해서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자, 이렇게 회계 기간을 정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는 4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자, 어떤 기업은 7월 1일부터 6월 말일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죠. 별로 중요한 의미 아닙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우리는
자, 여기가 20년이네요. 그러면 여기가 20년이 당기잖아요. 당기. 자, 당기가 되고 당 회계 기간에 1월 1일에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을 회계 기간으로 잡았다면 그러면 요 1월 1일을 회계 기간의 처음이니까 기초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12월 31일은 자, 기말이 되겠죠. 회계 기말. 그리고 이제 얘는 단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 2019년은 전기 이렇게 되는 거죠. 전기. 그 다음에 2021년은 자, 다음 연도가 되니까 차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회계가 이루어지는 기간 개념으로서 자, 2020년이 당회계 기간이다. 그 다음에 전년도를 전기라고 하고 다음 연도를 차기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요 당기도 또 둘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자, 1월 1일부터 6월 말일. 자,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말일. 그러면 얘는 상반기. 자, 얘는 뭐가 돼요? 하반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또 나눠서 다시 이번에는 분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가 1사분기, 4월부터 6월까지는 2사분기,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는 3사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는 4사분기, 이렇게 해서 3개월 단위로도 기록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분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은 무조건 분기별로 자,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일반 기업은 1년이죠. 이렇게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이게 회계 기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거기 그림 그려놨죠. 자,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요게 당기. 그 앞에 끼를 전기. 자, 내년을 차기. 그 다음에 6개월을 단위로 해서 반기. 자, 7월부터 12월 말 하반기, 앞에는 상반기,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이 분기가 되겠죠. 그래서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이렇게 회계 기간을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14페이지에 재무상태란 무엇이냐?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이제 이 부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은 회계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 아까 부기의 목적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자, 또 하나는 일정 기간에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부에 기록을 한다. 요거를 이제 우리는 부기라고 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재무상태가 뭔지 재무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자, 재무상태란 기업의 재산과 채무의 상태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고 현재 기업이 갚아야 될 의무인 채무, 빚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재무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재무 상태에는 세 가지로 나눠요. 자산과 부채, 그 다음에 자본. 그럼 이제 자산이 뭐냐? 자산이라는 것은 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화나 그 다음에 권리를 말합니다. 모든 재화나 권리. 자, 뭐예요? 어떠한 특정 기업이 가지고 있어요. 현재 소유하고 있고, 자, 보유하고 있는 자, 모든 재물이나 그 다음에 화폐나 제3자한테 배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자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산의 개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부기라는 개념에서 설명드려요. 회계에서는 저 뒤에 가서 회계를 또 배울 건데 회계에서는 또 아주 그냥 거창하게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특정 경제 실체가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제 가능한 경제적인 효익 이런 식으로 또 회계학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회계학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자, 지금은 거름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기에서는 자, 자산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물, 가지고 있는 재물이 뭐 있을까요? 우리 어떤 회사가 있어요. 우리 신바람 호프라고 할까요? 그러면 갖고 있는 신바람 호프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뭔가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라 볼까요? 우선 딱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은 뭐 있어요? 테이블이 딱 있죠. 자, 그 다음에 의자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사무실의 집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집기를 우리 회계에서는 비품, 이렇게 이제 용어를 정할 거예요. 그런 용어들을 이제 칠해 놓으셔야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비품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 활동을 위해서 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재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한 책상이나 식탁이나 그 다음에 또 뭐야 의자,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 그 다음에 이제 통닭을 튀길 수 있는 기계 장치. 자, 통닭을 튀기는 기계. 자, 이런 것들이 자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이고요. 그 다음에 화폐. 자, 우리 회사가 우리 신바람 호프가 가지고 있는 화폐는 뭐야? 금고를 열어보세요. 금고를 열어보면 돈이 있겠네. 그 다음에 은행에 가보세요. 은행에 예금해 놓은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재화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권리라고 하면은 우리 아까 신바람 호프를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주한테 5천만 원 맡겨놨죠. 그 5천만 원은 나중에 이 호프집을 그만둘 때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또 내가 우리 손님이 와가지고 손님한테 외상으로 줬어요. 그러면 나는 그 손님한테 외상값을 받을 권리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더 쉽게 본다면 자산이 뭐야 그러면은 그냥 한마디로 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 자산이다.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죠. 자, 보세요. 우리 아까 누나한테 4천만 원 빌렸잖아요. 근데 빌려올 때 뭘로 빌려왔어? 돈으로 빌려왔죠? 근데 돈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 현금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무조건 자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채가 뭐냐? 그러면 부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타인에게 갚아야 할 의무, 요게 부채예요. 자, 우리 회사가 남에게 갚아야 될 의무. 또 어렵네. 이거 지금도 어려운데 회계에 가면 또 뭐라 그래요? 자, 부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특정 경제 실체가 부담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그 이행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 또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복잡한 말을 써놨는데 그것도 집어치자고요. 나중 가서 지겹도록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거름마, 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기는 현재 기업이 누구에겐가 줘야 할 의무, 갚아야 될 의무, 그거를 우리는 부채라고 하는데 더 쉽게 할까요? 자, 부채가 뭐냐 그러면은 한마디로 빚이죠. 자, 빚이 얼마나 있어?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빚은 뭐예요? 갚아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자, 기업의 재무 상태 그러면 어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그 기업이 제3자에게 이행해야 될 빚, 요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 뭐야? 그러면 기업의 순재산이에요. 기업의 순재산.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는 미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장사 미천 얼마 갖고 해? 그러면 아까 나 6천만 원 갖고 했죠? 그 6천만 원이 내 미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의 순재산으로서 자본은요, 별도의 평가 방법이 없어요. 자본은 무조건 자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자기가 갚아야 될 부채를 차감하면 그게 자기 돈이죠. 한번 보세요. 우리 아까 누나한테 4천만 원을 빌렸죠? 자기 원래 6천만 원을 냈죠? 그러면 우리 회사 현금은 얼마 있어요? 1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의 자산에서
누나한테 갚을 빚이 4천이었죠? 자, 4천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우리 회사 신바람 호프의 순재산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천만 원 가지고 장사를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4페이지에 자, 기업의 재무 상태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으며 어느 곳에 투자하여 사용하는가. 자, 우리 아까 요 재무 상태 요걸 가지고 우리 뭐를 그렸습니까? 이거 재무 상태표를 그렸잖아요. 이렇게 재무 상태표를 그리면 자, 왼쪽에는 뭐예요? 자산을,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적는다. 아, 요건 이제 A라고 썼는데 요거는 영어가 아닙니다. 아, 물론 영어로도 A예요. 에셋.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통적으로 독일어예요. 에크티바라는 말에서 딴 겁니다. 그래서 A는 자산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 다음에 P는 패시바, 부채, 독일어예요. 그 다음에 K는 자본, 캐피탈입니다. 영어는 C죠? 근데 독일어예요. 그래서 A는 자산, P는 부채, K는 자본, 약자로. 그러면은 우리 아까 재무상태표에는 차변에는 자산을 적었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적었잖아요. 이게 자산이고 그 다음에 얘가 부채고 얘가 자본인데 자, 우리 아까 요거의 원래 이름은 BS라고 그랬죠? 대차 대조표. BS 대차 대조표 밸런스 시트라고 그래서 균형을 맞춘다. 차변과 대변의 균형을 맞춘대요. 그런데 이 전의 이름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니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니? 표. 요게죠. 요게 이제 어디서 조달이 됐느냐? 자금의 조달. 그러면 이렇게 조달된 거를 어디다가 사용했느냐? 운용. 그래서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운용하는가? 요거를 나타내는 게 요게 재무상태다라고 얘기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재무상태란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어요? 내 돈 6천, 누나한테 4천. 그래서 어느 곳에 투자해서 사용했어요? 자, 보증금으로 5천, 그 다음에 사무실에 집기류 1,000, 기계류 1,000,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상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투자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 자산과 어디서 조달했는지를 나타내는 부채와 자본의 구성 요소를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자산은 자,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금이나 예금, 주식이나 건물, 토지와 같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자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채란 타인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돈을 차입한 거래를 통해서 장래에 갚아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장래에 타인에게 갚아야 할 의무를 말하고 자산은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재무 상태를 통해서 자, 기업이 재무 상태가 어떤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자, 부채가 너무 많어.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자산은 얼마냐? 1억인데 자, 부채가 뭐 예를 들어서 9천 그래요. 그러면 자본은 1,000만 원밖에 없네요. 자, 좀 불안하겠죠.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앞으로는 또 요 자산을 또 분류해 가지고 1년 이내에 현금이 되느냐 유동자산, 1년 이후에 현금이 되느냐 비유동자산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되면 좀 더 확실하게 개념을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뭐 거기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고 재무 상태가 뭐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아래에 보시면 재무 상태라고 해서 오른쪽은 자금의 조달이죠. 그 다음에 왼쪽은 자금이 투자된 상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어떻게 조달이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가를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자, 15페이지 넘어갑니다. 자산이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예금, 비품 등과 같이 재화나 채권으로서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 이거를 우리는 자산이라고 한대요. 자, 다시 자산은 뭐라고요? 어떠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 모든 재물과 화폐, 그 다음에 기업이 제3자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회계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거죠. 자기 거니까 통제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 이게 이제 회계학에서 말하는 건데 그거는 뒤에 가서 개념체계에서 다시 배우기로 하죠. 자, 그다음에 참고. 재화가 뭐냐? 재물과 화폐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돈이나 물건으로서 현금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한다. 재화라고 한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채권은 뭐야? 우리 기업이 제3자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죠. 우리 회사의 자금을. 그러면 빌려준 돈을 우리는 대여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대여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외상으로 팔을 수 있잖아요. 손님이 와서 통닭 2마리를 먹었는데 오늘 돈이 없대. 그리고 뭐 신용카드로 냈어요? 신용카드도 외상이야. 왜? 오늘 돈 받는 거 아니죠? 신용카드사를 통해서 한 3일 있어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은 신용카드에다가 외상으로 카드사에다가 외상으로 파는 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받았다고 해서 현금 이게 아니라 신용카드를 받으면 외상 매출금이에요. 또 그냥 말로 저 사장님 내일 모레 드릴게요 그래. 그러면 그냥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이 제3자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해서 자, 재화와 채권의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에 나오는 자산 항목 익히기 얘네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외워지기에는 너무나 멀어. 자, 지금부터 외우려고 안 하잖아요. 외우려고 안 하시면은 이거는 한 2, 3년 걸려야 외워지겠네.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또 우선 가볍게 외워야 되지만 뭐 지금 여기 보면은 현금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지금 현금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현금이 뭐야? 그러면 지금 속으로 별 이상한 걸 물어보냐? 돈이 현금이다 지금 속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우리 회계에서는 물론 돈이죠. 돈이 현금인데 우리 회계에서는 돈만을 현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 현금만 갖고요 1시간 동안 제가 설명할 거예요. 우리 기본서에 딱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자산 파트로서 현금이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현금만 갖고 1시간 가까이 공부한다니까요. 진짜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본금이 뭐냐 그럴 때 자본 갖고 한 10시간 정도 공부한다며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디테일하게 배울 거고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현금이란 흔히 돈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지폐와 주화, 통화처럼 통용될 수 있는 통화. 요걸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현금이 뭐야 그러면은 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폐나 주화 자, 이런 것들을 뭐 종이돈이고 동전이잖아요. 또 뭐 외국돈, 외화 이런 것들을 현금이라고 한다 이 소리죠. 자, 우리는 이제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우리 아까 거래의 판례서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 거래의 판례서에 의해서 장부에 기록을 할 때 그때 자,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이제 상품을 매출을 했어요.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뭘로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하죠. 우리 통닭집이잖아요. 통닭집에 손님이 오셔서 자, 닭 한 마리 드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2만 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걸 어떻게 기록할 거냐? 우리 거래의 판례서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차변에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자산이 감소하면은 대변에 쓰려며요. 자,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쓰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감소되면 차변에 쓰자. 자,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에 쓰고 자본이 감소되면 차변에 쓰자.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에 쓰고 자, 수익이 발생하면
자,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쓰자. 요게 이제 거래의 8가지 요소고, 어떠한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면 요 거래의 8요소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합니다. 자, 지금 손님이 와서 통닭 한 마리 드셨죠? 그러면 우리는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대변에,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니까, 자, 물건을 팔았네요. 매출 이렇게 씁니다. 얼마에 팔았어요? 2만 원에. 그러면은 여기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했으면, 자, 손님한테 돈을 받겠죠? 2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만 원을 받으면 현금이 들어왔네요. 그러면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에다가 현금 2만 원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여기다가 이제 손님이 2만 원을 팔았는데 뭘 줬느냐면은 만 원짜리 2장하고요. 만 원짜리 한 장하고 5천 원짜리 한 장하고 1,000 원짜리 4장하고 그다음에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2만 원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쓸 거예요? 여기다가 종이돈, 지폐 19,000, 그다음에 동전 1,000원 이렇게 쓸 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 기업이 지폐나 동전, 주화를 받으면 그냥 뭐라고 하라고요? 그냥 지폐나 주화를 받으면, 또는 달러로 손님이 냈네. 자, 2달러 내셨대요. 자, 아닌가? 자, 1달러가 1,000원이죠. 그러면은 20달러 받았네. 20달러를 받으면 2만 원이잖아요. 그럴 때는 얘네들을 받을 때는 현금을 받은 거라고 해라 이 소리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 거래의 8요소에 의해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기록을 할 때 어떤 이름으로 기록을 할 것이냐. 그래서 얘네들을 계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정 과목들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폐, 동전 그게 아니라 그냥 현금 2만 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또 다른 테이블에서 이번에는 얼마 먹었냐? 5만 원 먹었네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용카드로 냈다고. 그러면은 매출이 5만 원이고, 자, 이거는 외상으로 팔은 거라고요. 아직 돈 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 이럴 때 외상 매출금 그럽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것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으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 소리죠. 그러면 자, 우리 권리는 자산이라며. 그럴 때 쓰는 용어가 외상 매출금이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팔았는데 돈을 아직 못 받았을 때 외상 매출금. 이제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들하고 친해지는 거죠. 자, 먼저 현금은 됐고요. 자, 그 밑에 당좌예금은 뭐냐?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앞으로 당좌예금만 1시간 정도 배울 거예요.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요. 은행이 예금을 하는데, 자, 흔히 이제 무슨 예금을 해요? 우리 일반인들은 보통 예금을 합니다.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뭘 줘요? 통장하고 카드를 하나 준다고 해요. 체크카드. 그래서 우리는 돈을 찾을 때 뭐를 발행하죠? 뭘 발행해요? 그냥 카드, 체크카드로 인출기에 가서 빼가거나 아니면 통장 들고 은행원한테 지시해서 현금을 인출하잖아요. 그런 예금이 보통 예금인데, 요 당좌예금은요, 요거는 수표를 발행합니다. 무슨 수표냐? 당좌수표. 그러니까 이건 기업에서 쓰는 거죠. 자, 기업은 자, 당좌예금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당좌예금을 하면은 은행에서는 통장을 주는 게 아니라 수표용지하고 어음용지를 줘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찾고 싶으면은 그 당좌예금을 찾고 싶으면은 수표용지를 발행해야 돼요. 그러면 그 수표를 받은 사람이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서는 당좌예금한 사람이 주라고 수표를 갖고 왔으니까 은행에서 바로 그 수표와 교환해서 현금으로 주게 되죠. 자, 이런 게 바로 당좌예금이에요. 그래서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은 입출금이 그냥 자유로운 예금. 이런 게 바로 보통 예금이고,
자, 이거는 다 아시는데 이 당좌 예금은 조금 아직까지 여러분들하고 경험이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기본서에 가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자, 우선 일단 당좌 예금했다 그러면은 그 예금은 언제라도 내가 찾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예금을 했으니까 얘네들은 언제라도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내 뭐가 됩니까? 권리가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자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건 아직 안 하셔도 돼요. 자, 거기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합 계정인데 이거는 나중에 자 기본서에 가서 찬찬히 배우시도록 하고, 자 오늘은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그냥 퉁치는 거죠. 현금하고, 자 그다음에 당좌 예금, 보통 예금을 다 토탈해 가지고 얼마 있다 이렇게 보고할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회사가 현금이 얼마 있느냐, 1,000만 원이 있고요, 당좌 예금이 1,500이 있고 보통 예금이 500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보고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보고할 때 여기다가 현금은 1,000, 그 다음에 당좌 예금은 1,500,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은 500. 자, 이렇게 보고한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이건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기업의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는 게 재무상태표죠. 그러면 정보 이용자가 볼 때 이게 무슨 관심이 있어요? 현금이 1,000만 원, 당좌 예금 1,500, 보통 예금 500. 그게 무슨 관심이 있어요? 정보 이용자는 이 회사가 지금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얼마냐, 이게 중요하지. 이게 뭐가 중요해요?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 주머니에, 왼쪽 주머니에 5만 원이 있고 이쪽 주머니에 3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나 혼자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현금이 얼마 있지? 여기 5만 원, 여기 3만 원. 그럼 나는 이쪽에 5만 원, 이쪽에 3만 원 있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누가 나한테 물어보네? 너 현금 얼마 있어? 그러면 내가 외부한테 얘기할 때 여기 5만 원, 여기 3만 원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 8만 원 있어 이렇게 한꺼번에 보고하죠. 그래서 이러한 현금이나 당좌 예금이나 보통 예금을 관리할 때는 얘 얼마 이렇게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하지만, 얘를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알릴 때는 내가 언제라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 있냐? 3,000만 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통합해서 보고하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필요가 없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뭐라고요? 우리 기업이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요거를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대요. 그렇게만 이해해.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뭐라고요? 자, 손님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네요. 자, 아직 못 받았을 때 외상매출금이라고 한다. 자, 거기 뭐예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한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 요거를 외상매출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받으러움은 뭐냐? 받으러움이, 이것도 나중에 다시 받으러움 같은 것들도 또 설명을 드린다고요. 어음만 갖고도 또 1시간 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자, 선행학습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걔가 말로 이달 말일날 드릴게요, 이렇게 팔았다면 외상매출금인데, 걔가 이달 말일날 주겠다는 증서를 발행한 거예요. 무슨 증서? 어음 증서. 그래서 우리 이 어음은요, 일반적으로 은행에 당좌 예금을 하잖아요. 자, 기업이 은행에 당좌 예금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뭘 주느냐 하면은 수표용지하고 어음용지를 준다고요. 그래서 네가 예금한 게 1,500이니 1,500을 지금 당장 그냥 빼가려면은 수표를 발행하고, 날짜를 정해서 그 약속한 날짜에 우리 은행이 지급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은 어음을 발행해라 이 소리죠. 그래서 여기는
자, 당좌 수표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이 수표를 받자마자 은행에서는 바로 돈을 주는 거죠. 날짜에 관계가 없어요. 앞으로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우리나라는 수표법에 의해서요. 수표는 일람출급이에요. 일람출급이라는 것은 은행원이 한번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날짜는 무시가 돼요. 여기 보니까 자, 지급 금액이 일금 3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지급일이 2020년 12월 24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게 KB은행 노원지점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할게요. 이게. 그리고 이제 발행인은 자, 우리 회사죠. 신바람 자, 호프라고 하고요. 그러면 내가 우리 국민은행 노원지점에 당좌예금을 1,500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24일 날 주겠다고 내가 이 거래처에다가 저거를 준 거죠. 닭을 사오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주면은 날짜는 지금 12월 24일로 돼 있지만 내일이 9월 7일이에요. 그러면 9월 7일 날 미리 은행에 가져가 저거를. 그러면 무조건 은행에서는 여기에 날짜에 관계없이 그냥 한번 쳐다봤잖아요. 쳐다보면 무조건 지급합니다. 이 사람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럼 만약에 이 사람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부도예요. 큰일 나죠. 저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저런 수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수표라고 하는데 저놈의 선수표는 진짜 위험천만한 거죠. 자, 나는 뭐라고 하면서 줬을까요? 상대방한테 내가 12월 24일 날 꼭 갚을 테니 요날 은행에 가서 제시하라 그랬는데 요 수표 받은 애가 그냥 미리 제시한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너 내가 12월 24일 날 준다고 그랬는데 왜 미리 놓냐? 그건 사정해 봐야 소용없고 우리나라 수표법에 의해서 무조건 이거는 은행에서 은행원이 딱 쳐다보면 이 회사에 당좌예금이 300만 원 있어요. 그럼 줘야 되고 만약에 없어요. 그럼 부도예요. 바로.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경우에는 뭐를 발행해요? 12월 24일 날 주겠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준 요 어음용지 있잖아요. 여기다가 약속어음이라는 제목이 있는 요 약속어음을 발행해야죠. 그러면 요거는 그 사람이 9월 7일 날 딱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 주세요. 그래도 은행원이 딱 쳐다보고 손님 날짜가 아직 안 되셨네요. 12월 24일 날 오시죠? 이렇게 거절한다고요. 그게 지급 일자까지 거절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어음이고. 자, 그럼 내가 상거래를 통해서 외상으로 물건을 팔면 외상 매출금인데 저런 약속어음 용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받으러옴이라고 한다 이 소리죠. 자, 그러니까 받으러옴은 자, 상거래를 통해서 뭐를 수취한 거야? 어음으로 수취를 하면 받으러옴이고 아까 말로 외상으로 팔았을 때 이때는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 좀 더 자세한 것은 우리 뒤에 기본서로 패스해서 기본서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런 거 용어들만 먼저 이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넘어가자고요. 그냥. 자, 그래서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권을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데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이때는 받으러옴이라고 한다. 그리고 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옴을 묶어서 요걸 또 뭐라고 하느냐? 매출채권이라고 하는데 요 매출채권도 역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어음을 받았어요. 그럼 받으러옴이에요. 근데 외상으로 판 게 300이고 받으러옴이 200이면 나중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때는 야, 우리가 받을 외상값이 300이고 어음이 200이다. 뭐하러 그렇게 써요? 보는 사람 눈이 편하도록 자, 우리 회사가 물건을 매출해서 받을 수 있는 채권은 500이에요. 이렇게 통합해서 보고하는 것이 정보 이용자한테는 더 유익한 정보잖아요. 이 500만 원 받을 거 있다 그러면 됐지. 외상으로 300, 어음으로 200 뭐하러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매출채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그래요.
재무상태표 계정. 그러니까 본래의 계정은 외상매출금이고 받으러옴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장부에 이렇게 분개할 때는 자, 대변에 매출 5만 원, 외상매출금 5만 원, 매출 3만 원, 어음을 받았으면 받으러옴 3만 원 이렇게 따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요거를 재무상태표로 옮겨갈 때는 퉁쳐서 묶어서 간다 이거죠. 매출채권. 그렇게 하면은 정보 이용자가 눈이 좀 덜 불편할 거다 이 소리죠. 네,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매출채권은 그 위에 외상매출금 받으러옴을 퉁쳐서 매출채권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또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미수금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뭐야 미수금? 아직 못 받은 돈이 미수금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상품을 매출하고 돈을 못 받았어. 아직 못 받은 돈이잖아요. 그럼 뭐야 이건? 미수금은 뭐야? 예, 못 받은 건 똑같은데요. 자, 중요한 거는 상품이 아닌 겁니다. 상품 또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재고자산이라고 할 겁니다. 이런 상품이나 제품 이외에 자, 대금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손님한테 호프를 팔고 돈을 못 받으면 상품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이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는 꼭 우리 호프집은 그런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고요. 가끔 가다 보면은 자, 에어컨이 한 5년을 썼어요. 그러면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안 나오고 더운 바람 나오네? 그러면 어떡할래요? 에어컨 팔아버려야지. 그래서 이놈의 에어컨을 중고 에어컨 장사한테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냐? 50만 원에 팔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중고 에어컨 업자가 돈을 이달 말일날 주겠대요. 가져가면서. 그럼 돈 못 받았잖아요. 내가 사용하던 에어컨을 팔았는데 대금을 못 받았네? 그러면 외상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우리는 비품, 이건 영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으면 외상매출금이지만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그 밖에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대. 그럴 때는 미수금 이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회계 처리가. 자, 이거는 매출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던 사무실의 집기 비품이 30만 원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비품이라는 자산이 없어졌는데 대금은 아직 월말에 받기로 했대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럴 때는 여기가 미수금 이래야 된다 이 소리죠 이게.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장사 상거래일 때는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옴인데 요거는 상거래가 아니에요. 상거래가 아닐 때는 미수금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 지금처럼 자, 비품을 팔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자,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기계를 팔아볼까요? 자, 기계를 20만 원에 팔았는데 자, 이번에는 그 기계 사간 사람이 약속 어음을 발행했어요. 어음으로 받았잖아. 그러면 받으러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상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미수금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회사가 주택의 물건을 파는 게 상품이야. 상거래를 통해서 돈을 아직 못 받으면 외상매출금, 약속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옴이지만 상거래가 아닌 비품이나 기기장치를 팔았는데 돈을 못 받거나 어음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때는 미수금으로 한다 이 소리예요. 아이씨, 무진장 어렵네. 그렇죠? 처음이니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오늘은 듣고 잊어버리시라고 그랬죠? 왜? 뒤에 가서 다시 세목별로 하나하나 배울 거니까 이제 기본서에 가시면 저 미수금이 뭔지 이런 거 다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품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으면 외상매출금이구나. 상품이 아닌 놈을 팔았는데 돈을 아직 못 받았어? 그럴 때는 미수금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하고 끝.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조금만 쉬었다가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시겠습니다.